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6개의 기린비가 세워졌고 많은 지역에서 기린비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글렌데일에 세워졌고 지난 7일에는 실리콘밸리 내 밀피타스 타운이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아간다는 의미이고 정치적 실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의미인 기린비를 두고 뉴저지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인들 간의 힘겨루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세워질 위안부 기림 조형물을 두고 여러 단체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경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는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고 갑니다. 너희 진짜 우리가 30만 불 이거 받는 거에서 이 개발자가 너한테 얘기했어? 몸싸움을 벌이던 월남전 참전자회 뉴저지시의 이형목 씨가 재미 월남 참전 전후에 김한수 씨를 주먹으로 두세 차례 얼굴을 가격한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얼굴을 가격한 이 씨는 포트리 위안부 기림 조형물 형태와 재미 월남 참전 전후의 문제 등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김 씨와 서로 인신공격까지 해가며 논쟁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실제로 만난 김 씨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방어하느라 주먹을 올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창렬하고 얘기하고 나한테 이메일을 계속 따라갖고 나하고 그래서 계속 이메일로 싸움하는 중이었어. 근데 오늘 1시로 예정되어 있던 뉴저지 한인단체장 협의회 원래회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 취소됐고 원래회가 끝난 후 시작될 예정이었던 포트리 위안부 기림 조형물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 씨를 조사한 뒤 현장에서 바로 풀어졌으며 주먹에 맞은 김 씨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포트리에 설치할 위안부 기림 조형물의 형태를 두고 여러 단체들 간의 이견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위안부 기림 조형물의 형태를 떠나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마르지 않는 피눈물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상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욕시에 재산세 감면 연장을 촉구하는 법안을 상정시켰던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이번엔 뉴욕시의 무분별한 재산세 인상을 아예 금지시키자는 다소 강도 높은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10수년 동안 계속된 주택시장 버블로 인해 뉴욕시가 해마다 높은 재산세 인상을 해왔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t is terribly unfair for the city of New York to increase that assessment and thereby the property tax each year when these homeowners and property owners are seeing their assessed value decrease significantly. 아벨라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년 대비 인상된 재산세로 인해 주택 실거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자산 평가는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과 노인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퀸즈 와이스턴 납세자 연합회 킴 코디 회장은 자신의 집은 2008년 이후 실제 거래값이 20만 달러나 하락했는데도 자산 평가는 되려 4천 달러가 올라 거기에 따른 인상된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다며 정의는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My own home in the community of Whitestone has lost over $200,000 in estimated value, yet my assessed value has gone up $4,000. Where is the even playing here? 하지만 지난달 상정된 이 법안이 뉴욕주와 시를 통과해 당장 실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뉴욕시 재정회의가 끝나
내년 봄이 돼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법안을 특별 회기에 맞춰 통과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 BYOB 허용 규정 시간을 연장한다는 소식 KBN 뉴스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펠파크타운에서 리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발효된 BYOB. BYOB는 와인이나 맥주 등 독주가 아닌 주류를 고객이 직접 가져와 마시는 제도입니다. 펠파크타운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자정까지만 주류 반입이 허용되는 BYOB 허용 규정 시간을 주중에는 새벽 2시까지, 주말은 새벽 3시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펠파크타운의 BYOB 허용 규정 시간 연장이 알려지자 리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영업하는 업주들이 단체 행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들여 리커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들 업주들은 BYOB 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술을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BYOB 허용 규정 시간이 연장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또 이들 업주들은 BYOB를 가진 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타운 단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리커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업주들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BYOB 허용 시간 연장 반대 의사를 타운 정부에 전하고 뉴저지주 주류국에도 관련 탄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주들은 조만간 BYOB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저염식 먹기 건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지난 7일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거리 캠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저염식 식단의 중요성과 과다 염분 섭취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31가와 32가 사이 6에비뉴. 거리 한켠에 마련된 공간에 저염식과 관련한 엽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고 건강해지자는 애교 섞인 표현부터 소금을 내다버리자, 없애자 등 다소 격한 표현까지 모두 퇴근길 지나가는 행인들이 색연필로 그린 그림 엽서들입니다. 이들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준비한 저염식 식습관의 중요성을 설명들은 뒤 과다 염분 섭취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less salt, the better. So far at my house, I have stopped using salt. So, I have become aware of what less salt is better than a lot of salt. 한국 사람들이 소금 많이 먹어서 그걸로 고혈압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금 적게 먹어서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일일 염분 섭취량은 4,900mg으로 미 연방질병관리국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 2,300mg보다 무려 2.5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다 염분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인분들이 많이 소금이 얼마나 만성 질병의 많은 원인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더 널리 알리는 고혈압과 당뇨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금연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염을 실천하는 것이 만성 질병 발병 레이스 더 낮추게 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저염식 음식을 먹자는 일요일엔 저염식 식단을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일요일엔 한인들이 많이 찾는 교회 등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주중엔 한인 식당들을 방문해 저염식 메뉴 개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각 타운의 도서관이나 우체국, 차량국 등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돕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뉴욕시 선거자금 캠페인위원회가 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용 앱을 출시해 보다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선거자금 캠페인위원회는 NYC 보츠라는 앱을 출시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선거 일정, 유권자 등록, 후보들에 대한 정보, 선거자금 기부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려면 nycvotes.org에 접속한 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설치하면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의 사진이 담겨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각 선거의 날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후보들에 대한 선거 자금 기부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몇 주 뒤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후보들이 각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앱을 통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등록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지만 등록 신청서의 서명은 직접 해야 하고 제출은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앱의 초기 화면은 유권자 등록 마감까지의 남은 날짜가 표시되는데 오늘 날짜로 보면 8일이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자금 캠페인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부터 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허가를 얻은 국외 이주 재외 국민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입니다. 관련 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는 재외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안전행정부는 오늘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등 장기 체류 허가를 얻어 국외 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17세 이상 재외 국민들에게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외 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2015년 이전에 국외 이주 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 국민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국내 이주 시 신고도 한 차례로 간소화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아직도 미국에 오려는 한국인들의 이민 행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는 많고 이민 문호는 좁아서 경쟁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창업비자 발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스타트업 3.0 법안이란 이름으로 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요.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차관회의에서 한국인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을 미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E2 비자와 EB5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E2 비자와 EB5 비자 모두 승인이나 유지가 까다롭고 갱신해야 하며 EB5 비자는 $100만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렵고 많은 글로벌 벤처 기업들이 발급 조건이 쉬운 호주나 중국, 칠레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 차관이 언급한 스타트업 3.0 법안은 $10만 모집해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 1년 내에 직원 2명 이상 고용하고 그 후 3년에 걸쳐 5명 이상 직원을 두는 창업자에게 매년 창업비자 7만 5천 건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차관의 발언대로 특별 비자 발급건이 한미 차관회의에서 논의되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한국 벤처기업의 미국 진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카우프만 재단은 미국이 7만 5천 개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면 이들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 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9월 예비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은 오는 8월 16일이 마감이고 오는 11월 본선거 유권자 등록은 10월 1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신규 등록이나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실시되는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8월 16일이며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주소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간 없이 1년 내내 가능하지만 투표일로부터 25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일 안에 확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선관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9월 3일까지 선관위에 요청해야 하며 9월 17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접수하면 됩니다. 투표자가 질병이나 여행 등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표자를 대신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9월 10일 오후 9시까지 선관위에 전달하면 됩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주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온라인을 통해 2만 5천여 명의 신규 유권자와 7만 3천여 명의 유권자 재등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81년 만에 폭염이 몰아치면서 전력 수급 경보가 내려지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들이 폐사하는가 하면은 농작물들도 큰 피해를 보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여야 간의 대치 전국으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한 7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이 지금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전력 수급 경보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전력 수급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폭염 때문에 가축들이 폐사되고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은 힘겨루기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채택 등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민주당의 장애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국조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여야가 국조 재개를 합의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만 합의하고 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권영세 주중대사 또 김무성 의원에 대한 이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를 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보자 이렇게 지금 얼버무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당, 야당 모두 대화를 통해서 전국을 정상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제안했고 그것을 받아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단독회담보다는 자기가 포함된 여당 대표가 포함된 3자 회담이 어떠냐 이랬고 네. 이것을 청와대에서 어차피 정기국회도 곧 열릴 터이니 국회가 다룰 현안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면 두 사람의 원내대표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5자 회담이 어떠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5자 회담은 절대로 안 된다. 네. 단독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단독회담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우선 해임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을 전제 조건처럼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2자 회담이나 3자 회담이나 5자 회담이나 또 어쨌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서 경색된 전국을 풀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야 모두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일종의 기세 싸움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명분 없이 다시 철군하는 이 장애투쟁을 접는 이런 수순을 밟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염천에 아주 고생들은 많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장애투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애투쟁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요. 그 문제만 놓고 보면요. 제 느낌입니다만은 국민들의 다수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장애투쟁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명분도 부족하고 또 실제로 얻어낼 것도 별로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이제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때문에 부당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결과에 불복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고 있어서 강경투쟁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할 때 목소리 큰 쪽이 우선은 이긴다고.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온건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강경파가 전국을 주도하고 있어서 당분간 그런 장애 집회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가 만약에 증인 채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여야 간의 공방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요?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를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보다도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영판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곧 국회로 나와서 증언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워서 국회 못 가겠다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증인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오면 동해명령장 발부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고발하는 거가 있는데 그렇게 고발해봤자 나중에 형사처벌은 흐지부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고 또 그건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현실성도 별로 없고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미 합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영판 서울경찰청장을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자리에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했으니까 양자든 3자든 또 5자든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밝혀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폭염에 국민들에게 시원한 선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다수가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요. 그렇게 2자냐 3자냐 5자냐 갖고 싸울 바에야 예. 그러면 2자를 먼저 하고 맞으면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먼저 만나고 한 20분 만난 다음에 밖에 원내대표 좀 대기하고 황우여 대표 대기하고 있다가 5자가 다시 확대 회의하듯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이 전국 경색을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고 빨리 만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정치권마저 골아프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회담이 재개됐어요. 14일 날이죠. 어떻게 이번엔 잘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이번 회담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북한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명분이나 힘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기 항복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것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원칙적인 행보를 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국제적 공조 속에서 북한을 적절하게 압박해온 그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지금 6차 회담까지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고 실익이 없다가 북한이 7차 회담을 하면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 보장도 사실상 약 공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전향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여전히 좀 애매모호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7차 회담을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번 북한의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나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북한의 제안이 나왔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 그 기업은 정부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자산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고서라도 압박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느끼게 된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고 타격이기 때문에 일단 파국은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전향적인 이 역제안을 지금 한 것이라고 분석이 되니까요. 일단 한숨 돌려놓고 나면 14일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북한이 시간을 끌거나 지연 전술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특히 8월 19일부터는요.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이 이제 한미 간의 공동 군사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시비를 안 걸 거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7차 회담을 14일 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단절될 뻔했던 대화의 끈은 다시 열렸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북한이 또다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대로 잘 관리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차 회담까지는 상호 주장만 하다가 별 실효를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에 떠넘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북측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왔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북측의 변화가 없이 회담에 응한다면은 북한 측이 변화가 없이 회담에 응한다면은 한국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계속해서 강경 대응으로 고수해 나갈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나요?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견제해왔던 원칙적 입장을 한 90% 가까이는 관철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렇다면 나머지 10%를 채워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기는 합니다만 이 나머지 10%를 채우려다가 정말 북한을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쥐도 도망갈 때 다 터주면서 쫓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테러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다가 파국이 오게 되면 지금껏 우리가 90% 이상 북한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온 곳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맞으면 공을 북한이 우리한테 다시 이제 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원칙적인 질서 재편 또는 남북 간의 어떤 균형을 다시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국적 견지에서 북한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시켜버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들이 좀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성욱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폭염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자연으로 인한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짜증은 정말 폭염보다 더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더 짜증이 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제발 싸움 좀 그만하시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부가 지난 3일 미 전역에 대테러 경보령을 발령하면서 뉴욕시도 테러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전과 비슷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미국을 상대로 한 테러 공격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테러 정보는 미 정보당국이 전화 감청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가 아라비아 반도 지부장에게 전화로 빠르면 4일에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테러 위협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고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돌아오던 미국 여객기가 폭파 위협을 받고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9.11의 악몽을 떠올린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버락 오바마 정부가 타격을 입은 후 최근 알카에다의 비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테러 말 한마디에 단결하고 감싸주는 미 국민들에게 안전한 날은 요원한 것인지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